슬픈 노벨상 우리 지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슬픈 노벨에서 진행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책에는 굉장히 많은 노벨상을 받은 많은 어, 위인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노벨상을 받은 위인이 누구인가가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제 사장에 나오는 이 독가스를 만들기도 하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여기 농산물을 빠르게 재배할 수 있는 좋은 농약 비료도 만들어낸 그두 가지 면이 있는 과학자인 프리츠 하버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가 제가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프리츠 하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또 보통 착한 인류에게 공헌을 하거나 되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착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보통 나쁜 일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반대로 나쁜 일을 하다가 되게 개과천선을 해서 착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공헌한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프리츠 하버는 그랬다는 점에서 더 기억이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예수님 해주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이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니까, 이제 노벨상을 만든 노벨은 안 되는 건가요? 응? 노벨은 안 되는 건지. 네? 노벨을 얘기하면 안 되냐고 지훈이가 뭐 왜 여기 있는 등장인물 전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저는 노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노벨은 인류에게 해가 됐다고 해서 남은 자산을 이제 다 노벨상을 수상하는데 기부하기로 하고, 또 이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현대에도 건축을 더 쉽게 하고 파괴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제 그 폭발로 여동생이 죽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보상도 잘 해주고 그랬던 점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해주나님 해주세요. 나도 지훈씨처럼 프리츠하버가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준호나. 지훈씨처럼 프리츠하버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유는 지훈씨처럼 노벨상이라지만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것이기도 하고 아내가 말렸음에도 거절하고 계속 가스 개발이라는 걸 계속 해가지고 살인광이 변해가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프리츠하버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프리츠 하버를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두 사람이나 그 얘기를 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오토 한이라는 화학자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핵폭탄 뭐 관련되어서 뭐 아인슈타인의 뭐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역할들을 했던 것들이 바로 오토 한이 우라늄의 중성자를 충돌시켰을 때 파생되어 나온 원소들을 찾아내어 연구를 했었고 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는 사실들을 즉 핵분열을 발견해 가지고 그 공로로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다 그러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그 핵폭탄 개발에 참여를 했지만 또 나중에는 핵폭탄 개발에 반대하는데 또 이렇게 앞장섰다라고 해서 또 오토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인물이어가지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뭐 여기를 보면은 여러 노벨상을 받은 위인들이 만든 여러 발명품이나 뭐 어떤 발명품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 이 많은 발명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게 무엇이냐가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어,
다이너마이트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그렇게 인류가 성장하는데 엄청나게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됐다는 걸 제가 몰랐고 그냥 터트리거나 전쟁에서만 쓰는 그런 좀 위험하고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생각이 났는데 이 책에서 여기 인류가 되게 번성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는 그런 발명품이라는 게 조금 나오는데 그거를 보았을 때 되게 놀라워서 가장 인상 깊었던 발명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승우님 해주세요. 저도 노벨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노벨이 사람들을 해하려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건축을 좀 더 쉽게 하고 좀 더 건축물을 부쉈다가 짓는 걸 쉽게 하고 또 이제 그게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이다 보니까 저는 노벨의 발명품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는 누가 만들었는지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128쪽에 나오는 그 펜맨이라는 핵폭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 원자폭탄 하나로 애초에 아예 히로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은 발명품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DDT가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DDT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나쁜 거, DDT는 뭐 정말 끔찍한 거, 이런 것들로만 DDT를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DDT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 즉, 그 전에 발진 티푸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는데, DDT 덕분에 130만 명 정도 이상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DDT가 상당히 처음에는 큰 그 환영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들에 있어서 그 양면성주의에서 DDT의 부정적인 면만을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DDT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알게 된 부분도 있어서 DDT가 어쨌든 네, 인상이 깊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제4장 영혼을 잃은 과학자의 최후 독가스 여기 92쪽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단원 보시면은 프리츠 하버의 아내인 클라라가 계속 그 미치광이 살인마처럼 계속 사람을 죽이는 그런 계속 독가스 발명을 하는 걸 클라라가 계속 반대를 하면서 계속 막고 편지까지 쓰면서 결국엔 자결하면서까지 그렇게 막았는데 여기 보면 아인슈타인까지 도움을 빌려가지고 하버의 만행을 막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자신이 하버였다면 클라라와 아인슈타인의 만류에도 계속 독가스를 만들었을지 아니면은 안 만들었고 막 그냥 멈췄을지가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어, 이 책에 나오는 하버와는 달리 그 부탁을 들으고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독가스가 쓰이는 게 대량으로 유대인이 학살 될 때와 또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일 때 썼다고 여기 나오는데 인간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자기 여기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가스를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되게 자괴감도 많이 들 것 같아가지고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현승우님 해주세요. 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독가스를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말린다면 그때 최고의 과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독가스를 만들지 않고 그냥 멈췄을 것 같습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했어도 안 만들 것 같습니다. 이미 독가스로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지만 이젠 아내와 그 아인슈타인도 총력으로 말리니까 이제 더 가면 또 인간성도 약간 잃는다 약간 그런 식이어서 저도 더 이상 독가스 개발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결과론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끔찍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 하버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었나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 자기의 조국 독일이 승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앞선 것 아닌가라고 앞섰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과학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도 아닌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역시도 가끔 그런 유혹,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하버의 어떤 그런 행동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하버 입장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그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에 몰려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조국이 패배하는 것 또는 내가 뭐 죽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과연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뭐 우리 나라가 질 바에야 내가 죽을 바에야 그 뭐라도 해봐야 된다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일을 할지 솔직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2등 승훈이. 네. 첫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도 노벨처럼 다이너마이트 폭발 사고로 여동생이 죽고 파산을 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나요? 저는 너무 슬펐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동생이 죽었다는 것으로 상실감을 얻고 파산자에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되는 심정이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지훈 씨 해주세요. 네,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다이너마이트까지 개발했는데 또 여동생도 있고 파산까지 해가지고 제가 뭐 이거랑 전혀 얘, 미, 여기 이 상황과 비슷한 여기 슬픔의 정도는 정말 다르지만 제가 비슷한 경험이 유치원 때 제가 뭐 기억이 안 나는 무슨 발명품 만들기를 했었는데 그 길 잘못하고 저희 모든 친구가 부숴버려가지고 원래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로 슬퍼했고 또 그것 때문에 그 발표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그거 선생님한테 모든 친구들이 좀 꾸중을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전혀 슬픔의 정도는 다르지만 그 경험을 했을 때 굉장히 슬픈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굉장히 슬플 것 같고 저는 자결을 할 정도로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원 씨 해주세요. 죽도록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왔지만 동생도 있고 파산을 했기에 일단 너무 슬프고 이 세상이 분하고 또 원망스러운 감정일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어쨌든 자신이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뭐 정말 세상이 다 끝나버린 듯한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닐까. 그 상황에서 어쨌든 노벨 같은 경우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이렇게 그 일을 계속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노벨처럼 사람들끼리 싸우려고 만든 발명품이 아닌데 그 발명품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사용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저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싸우려고 만든 발명품이 아닌데 그걸 갖고 싸워가지고 이제 왜 만들었냐는 듯의 욕을 먹는다면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정신하세요. 네, 저도 억울하고 또 화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당연히 자기는 인류의 발전과 사람들의 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만든 나의
나만의 훌륭한 발명품인데 이거를 나한테 뭐 제대로 상의도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이거를 재개발해가지고 전쟁 같은 인명 피해를 크게 만드는 그런 잔인한 걸 만들고 또 그거를 보고 여기 자기 미래 후손들은 그거를 뭣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만들었던 그 발명품 손가락질하고 나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손가락질해서 억울할 것 같고 또 좀 자괴감이 든다. 원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하면서 자괴감까지 들 것 같습니다. 네. 준하 씨 해주세요. 저도 원래 다이너마이트는 전쟁과는 좀 거리가 먼 발명품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발명품을 전쟁 용도에 썼다고 하니 화도 나고 어이도 없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승훈이 뭐하니?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이번 질문과 지훈 씨와 준원 씨의 대답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지 않은 상태 속에서 승훈 씨가 그런 질문을 하고 지훈 씨, 준원 씨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했다라면 제가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번 책을 읽었는데도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책 27쪽 보겠습니다. 자, 승훈이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사실 다이너마이트는 그 엄청난 폭발력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불에 붙여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대포 대신 쓰기에 너무 불편했거든요. 게다가 연기가 너무 심해서 폭파 후엔 적군이든 아군이든 한동안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폭파하거나 적의 군대가 머무르는 진지를 몰래 파괴하는 정도에 쓰일 수 있었겠지만 노벨 생존에는 그마저도 드문 일이었답니다. 계속, 다이너마이트는 대부분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광산, 철도, 터널, 그리고 운하를 뚫는 일에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모자랄 지경이었지요. 노벨은 전쟁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군용 화약을 따로 개발했어요. 다이너마이트보다 훨씬 강력하면서도 연기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발리스타이트라고 하는 군사용 폭약이에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도 20년 넘게 지난 1888년에 세상에 내놓은 이 폭약은 이후에 포탄뿐만 아니라 수총의 총알을 만드는 데도 쓰이게 됐지요. 그리고 노벨은 이것을 생산하고 각국에 수출하면서 또 많은 돈을 벌게 됐어요. 거기까지. 자, 선생님이 왜 승훈이 질문에 실망하고 지훈이, 준원이 대답에 실망했다고 얘기하는 걸까? 이거 다이너마이트는 전쟁에 쓰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음, 그거를 썼다고 해서 지훈이, 준원이는. 음, 선생님이 실망했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준원이, 지훈이, 여기 노벨이 음, 그렇게 전쟁에 쓰는데도 음, 알았음에도 음, 그래서 전쟁에 따로 쓰라고 발리스타이트라는 군사용 폭약을 자기 사람 죽이라고 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음, 자괴감은커녕 오히려 돈에 눈이 먼 것처럼 보여요. 음, 준원이, 우리 다이너마이트는 전쟁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음. 대답을 원망스럽다는 식으로 대답해서요. 자, 선생님은 사실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알고 있었던 정보는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것처럼 노벨은 그냥 평화적으로 쓰려고 다이나마이트를 만든 거야. 노벨은. 그런데 다른 나쁜 사람들이 그 다이나마이트를 전쟁에 이용한 거야. 그래서 노벨은 너무 슬퍼서 자기가 그 번 돈을 가지고서 노벨 평화상을 만든 거야.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스토리였다는 얘기야.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다른 주장을 해. 그리고 다른 증거를 들이밀어. 어? 뭐, 다이너마이트는 원래 전쟁에 사용되기 어려웠다.
노벨이 사라졌을 때는 노벨은 다이너마이트가 산업용으로 주로 쓰였지 전쟁용에 쓰이지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 노벨은 더 놀라운 사실은 군용 화약을 따로 개발했다. 아예 군사용 화약을 따로 개발해서 그거를 포탄, 소총의 총알을 만드는 데 쓰고 그걸 생산해서 수출해서 아주 큰 돈을 벌었다. 그렇다면 노벨이 일부러 뭐라는 거야? 군사용 폭약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 점에 있어서 노벨 아까 그 앞에 이야기가 진실인지 뒤에 이야기가 진실인지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 1888년에 이 발리스타이트라는 군사용 폭격을 만들고 이것이 실제로 많이 수출되었다. 그런 객관적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한 걸 거란 말이야. 이걸 거짓으로 얘기한 거 이런 게 아닐 거란 얘기야. 그러면 노벨이 과연 뭐야? 평화적으로만 쓰기를 원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지. 그러면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사용 폭약을 발명했다는 사실은 숨기고, 노벨은 평화적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는데 사람들이 군사용을 썼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퍼뜨리는 까닭은 뭘까? 왜 그런 것 같아? 응? 지훈이, 준원이, 승원이 어떻게 생각해? 왜 그런 것 같아? 돈 벌려. 어?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아니 그런 얘기를 퍼뜨리면 돈 벌어? 음, 노벨이 아, 나쁜, 뭐지? 노벨이 뭐? 다이너마이트 싫어하는 사람들이 퍼뜨린 음, 건가? 다이너마이트 싫어하는 사람들이 퍼뜨렸다고?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산업용으로 만들었는데 다른 못된 사람들이 군사용을 썼다. 그 얘기를 다이너마이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퍼뜨린 거라고? 지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준원이는? 그, 어, 그 사실을 숨기려고? 그 사실을 왜 숨기려고 했냐고?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그 사실을 숨겼냐고? 노벨은 착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기 그렇지. 위해 노벨에게 착한 이미지를 씌워주고 싶었던 거야. 왜? 왜 노벨에게 착한 이미지를 씌워줘야 돼? 엄청난 세계의 공헌을 해서요. 엄청난 세계의 공헌에서 무슨 공헌했는데? 노벨상을 만들어서요? 노벨상을 만들었잖아. 그리고 그 노벨상의 권위를 높여줘야 돼. 근데 그 노벨상 만든 사람이 군사형 폭약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상이다라고 하면 그 상의 가치가 높아져 떨어져? 떨어지. 떨어질 거 아니야 아무래도. 어? 지은이가 뭐 성금을 100만 원을 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준원이 승훈이 맨날 친구들 패가지고 돈 뺏은 거 가지고 성금 100만 원 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훈이가 성금 100만 원 낸 게 과연 돋보이겠냐고. 준원이 승훈이 때려갖고 돈 뺏어서 낸 돈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 돈 안 받겠다 뭐 이런 움직임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돈 준원이하고 승훈이한테 돌려줘라 이럴 거 아니야. 이해가 뭔 말인지? 응.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숨기는 거야. 그래야 지훈이가 그걸 기부한 일이 멋진 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돈도 더 좋은 돈이 되는 거지. 훌륭한 돈이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신화를 만들고 싶어요.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은 착해야 돼. 좋은 일만 해야 돼. 그래서 안 좋은 일 하는 건 자꾸 뭐해? 감추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무슨 영웅, 슈퍼히어로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책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점을 이렇게 까발리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까발려졌을 경우에 한쪽에서는 이렇게 까발리면 어떻게 해? 그럼 노벨상의 권위가 떨어지잖아. 그럼 노벨상이 그러면 권위가 떨어지고 노벨상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이 의미 있는 상이 되는 건가?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노벨은 왜 노벨상을 만들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군사용을 만든 거에 대해서 속죄하는 의미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 이 책에서는. 이 책은 그래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어? 왜 노벨 평화상을 만들고 뭐 자기를 기부하게 되었다. 그 근거로 그 이유를 뭐로 들고 있어? 알리스타이트요? 응? 알리스타이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음, 그 폭약 때문에 노벨상을 만들었다고? 그런 우상을 폭약을 만들어서 부자가 된 걸 보면 노벨이 특별히 그것 때문에 하진 않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 책 저자의 주장이잖아. 자, 이 책 저자는 그 원인을 뭘로 찾고 있어? 28쪽, 28쪽, 29쪽.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재산은 많은데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그걸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까 그럼 이걸 사회에 기부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수도 있겠지. 그럼 그것도 하나의 이유지. 또 4년에 거의 조연장을 고치고 완성한 것은 노벨이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돌아본 결과, 그럼 아니 오랫동안 유언을 작성하면 그렇게 자기 재산을 기부해서 노벨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단지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해서? 응?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뭐야 이 저자가 이 책의 작가는 평화를 갈망했어요. 응? 평, 노벨이 평화를 마음속 깊이 갈망했어요. 노벨이 마음속 깊이 평화를 갈망했다. 그러면 마음속 깊이 평화를 갈망했으면 그럼 도대체 그 군사용 폭약을 왜 만든 거야? 어, 나라를 위해서요. 어? 조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네. 근데 그 세계에 그렇게 수출을 해? 여러 나라에? 아까 그 독가스 한 사람은 독일을 위해서 그거 한 거잖아. 네. 독일만을 위해서. 네. 자, 28쪽, 29쪽에 보면 중요한 인물이 나오지 않아? 베르타 폰 주트, 그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평화운동가이자 소설가. 소설가이고 평화운동가였다는 얘기야. 그와 상당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었고, 또 그 사람의 후원자, 스폰서였다는 거야. 평화운동의 가장 큰 재정적 후원자였다는 거야. 어? 자, 그래서 보면, 자, 노벨의 그런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노벨이 이런 말을 했대. 평화운동을 겉으로 지지하지 않았대. 그래서 뭐라고 말했대? 28쪽 제일 마지막부터 29쪽. 노벨이 뭐라고 주장한 거야? 28쪽 제일 마지막 줄, 29쪽 첫 줄. 네. 네, 발명품이 내 발명품이 평화주역보다 더 빠르게 평화조약보다 뭐, 어? 더 빠른 더 평화를 빠른 뭐 평화. 평화를 불러올 것이오. 라고 했다는 거야. 즉, 내 어, 발명품은 뭘 말해? 내 발명품이 뭘 말하는 거야? 다이너마이트? 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또는 뭐 알리스타이트. 발리스테이트, 군사용 폭약.
이것들이 평화조약보다 더 빠른 평화를 불러올 것이오.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이게 최고. 발리스타이트가 어떻게 평화를 불러온다는 거야? 응? 발리스타이트 같은 걸 응, 많은 인명피해를 해서 빨리 전쟁을 끝내면은 응, 그 뒤로 평화가 오니까 그렇게 응. 어정쩡하게 평화 조약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그냥 한번 전쟁을 해야지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거기에는 지금 보면 평화조약을 맺기까지 뭐하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지지부진하고 그러면 그 동안에 계속 싸우고 그런 싸움을 멈추지 않을 거다. 반면 발리스타이드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상대방을 뭐하면 제압하면 전쟁은 뭐한다? 음, 쉽게 끝난다. 라는 주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인슈타인 아니 노벨은 가와 나중에서 뭘 지지하는 거야? 나, 나본을 지지하는 거야. 나본을. 지금 현재 이 논쟁을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금 가본을 지지하는 사람과 나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현재 정부는 나본을 지지해.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는 가본을 지지해.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 평화회담, 남북 정상회담하고 평화회담하고 그렇게 막 하려고 노력했잖아. 근데 현 정부는 뭐라고 그래? 그래봤자 이거 안 된다. 어? 우리가 압도적인 군사력, 압도적인 힘이 있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을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더 뭐 해야 된다? 늘려야 된다. 국방부를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친다는 얘기야. 반면에 가번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방법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피해가 생겨. 많은 피해가 있는 거지. 피해가 있는 거지. 그 전쟁 한번 치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그러겠어. 근데 그런 걸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평화를 위해서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물리적인 그 군사력을 사용해갖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느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요 나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쨌든 그가 나본을 지지하는 동시에 자신의 친구였던 이 소설가 베르타 폰 주트너는 가본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이거를 뭐 했던 거야? 후원을 했던 거 후원.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노벨 평화상으로 만드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기가 나본 같은 입장이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가본을 뭐 했다? 지지했다. 라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둘 다 어쨌든 결국 평화를 위한 건데 단지 뭐만 다른 거야? 방법만 다른 거야. 방법만. 이해가? 네. 평화를 위한다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평화를 가져갈 거냐 방법이 다른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A라는 방법을 지지하지만 나와 길은 다르지만 너네들도 평화를 얘기하니 내가 그 방법에도 내가 지지한다 후원한다 이런 입장일 수도 있어.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내가 나였는데 하다 보니 나 가지고 안 되겠더라. 그래서 나중에 생각이 뭐 한 거야? 그러니까.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가본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지. 이해가? 네. 뭐가 진실인지는 몰라. 그건 노벨이 알겠지. 어? 지금 이 책만 갖고는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근데 여기 보니까 평화상이 포함되기까지 주트노 여사와 오랫동안 주고받았던 편지 대화도 큰 목을 했어요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뭐야 베르타 폰 주트너가 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거나 설득을 당했거나 그랬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좀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고 아까 선생님이 실망이다 뭐 이런 뭐 표현을 썼던 것들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대로 그냥 막 읽어버리진 않았나 라는 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건가, 처리할 건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민감하게 봐야 되고, 그러려면 책을 제대로 보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자, 진행하겠습니다. 다 했나, 승우님? 네. 어. 자, 그래서 이 책은 아까 뭐 지훈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책의 아이디어 자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야? 책의 아이디어는 뭐야? 노벨이 음, 완전히 평화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준아, 뭐라고?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어, 노, 노벨은 완전히 평화만 추구하긴 하는데 음, 무기도 만들었다?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 책을 쓴 거라고? 근데 그거는 그 앞에 그냥 한 장 정도에만 해당되는 얘기잖아, 준호나. 이 책 전체가 어떤 기획을 갖고 기획됐냐, 어떻게 만들었냐, 이 책 전체를 꿰뚫는 관통하는 핵심이 뭐냐고. 안 좋은 점도 있는 발명품이 많다? 뭐라고? 단점이 있는 발명품들도 많다. 음, 그렇지. 우리가 노벨상을 수상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돼? 위인, 위인, 훌륭한 일을 한 사람, 대단한 일을 한 사람, 그 대부분 좋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좋은 거라고 생각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책에서는 앞에 노벨상인데 그 앞에 슬픈이라는 글자가 붙어. 왜 슬픈 노벨상이야? 제목이 승훈아? 이제 노벨상을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대로 사용했어? 뭐라고? 의도하지 않은 대로 사용했어? 아니, 이 책에서 보면 의도하지 않은 대로 쓴 거야? 아니, 아니에요. 또 노벨이 군사용 폭격을 노벨이 만든 거잖아. 군사용 폭격 만든 거는 군사용으로 쓰라고 만든 거잖아. 그게 의도하지 않은 거야? 아까 지훈인가, 하고 그 준호인가가 제일 그 관심 있었다는 인물 누구? 피치하버, 프리츠 하버가 독가스를 자기가 만든 거잖아. 독가스 만들어서 상대방 죽이려고. 그럼 그게 의도하지 않은 거야? 아니요. 의도한 거잖아. 지훈이 이 책을 관통하는 게 뭐야? 관통한 아이디어가. 노벨, 왜 슬픈 노벨상이야? 에? 에? 얘기해봐. 어, 노벨상을 가지면은 무조건 그렇게 음, 위인이라고 추대받는 게 아니고, 어, 여기 나온 프리츠 하버나 막 음, 이렇게 발리 스타이트 같은 좀 독가스 이런 음. 위험한 걸 만든 그런 사람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사람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려고? 네. 그러니 나쁜 짓에도 괜찮다? 나쁜 짓에도 노벨상 받을 수 있다.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라고? 자, 이 슬픈 노벨상의 이름은, 지금 여러분이 얘기했듯이 노벨상이라는 걸 자체만 보면 위대하고 대단하고 뛰어나고 훌륭하고 일 것 같지만, 노벨상 수상자 중에는 인류에게 너무나 해악을 끼친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인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을 골라서 노벨상을 준 게 아니라, 어? 노벨상은 단지 뭐만? 업적, 업적만 가지고서 노벨상을 주다 보니 그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인류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어?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한 그 두 얼굴, 양면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어?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것들이 갖고 있는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면, 이 앞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뒷면도 함께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많은 걸 알게 됐어. 선생님이 두 가지 면에서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바로잡은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른바 또 깨알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소소하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니까 1854년에 러시아가 남쪽으로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터키와의 전쟁을 시작한 전쟁을 크림 전쟁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래? 크림반도에서요. 도에서 한 전쟁이요. 아? 크림 크림반도에서. 그렇지. 크림 반도에서 펼쳐진 전쟁이기 때문에 크림 전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림 반도가 오늘날에도 상당히 뉴스에 많이 나와, 오늘날에도. 왜? 우크라이나 어, 러시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은 이 크림 반도와 관련이 있더란 얘기야. 자, 여기가 지금, 러시아야. 러시아는 이제 북부에 위치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의 이 바다가 겨울에는 얼어버린다는 거, 얼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바다가 그, 물류를 이동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바다 기차나 이런 거는 짐을 싣고 이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짐을 한꺼번에 못 싣잖아. 근데 배 같은 경우는 커다란 배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짐을 싣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다로 나아가는 길이 중요한데 항구가 다 얼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물류가 다 막혀버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막 얼지 않는 바다, 부동항이라고 그래. 그 동자가 얼동자야. 부동항을 확보하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었어. 그래서 러시아는 자꾸 그래서 남쪽으로 자꾸 내려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에 반면에 이 러시아의 세력을 위협으로 여기는 이 유럽은 러시아가 어떻게든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러시아가 보니까 어쨌든 바다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뭐야? 흑해야, 흑해. 그 흑해를 통해서 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흑해가 있는 이 반도, 이게 무슨 반도다? 이게 여기 연결돼 있지. 이게 무슨 반도야? 크림반도. 이게 크림 반도야. 이 크림 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 전쟁. 이 지금 당시 튀르기예가 이쪽에 그 지배자였어. 지배자였던 그 튀르기예하고 싸운 전쟁이 바로 이게 크림 전쟁이었고, 이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시 튀르기예 편을 누가 들었냐면 영국이 든 거야, 영국이. 영국. 영국이 여기 와서 같이 싸워준 거야, 튀르기예하고 편 먹고서 러시아하고 같이 싸운 거야. 그래서 그 영국의 여자 한 사람이 여기서 이라크 스타가 되지. 누구? 영국의 여자 중에 유명한 여자, 백의 천사라고 불리는. 누구야? 몰라? 응. 간호사,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응? 나이팅게일 몰라? 네. 네. 나이팅게일에서 여러분들 의사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듯이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나이팅게일 선서라는데, 이 나이팅게일이 이 당시에 영국에서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활약을 펼쳤던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보건의료 쪽에 어떤 정책을 세우게 됐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 크림반도고, 여기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우크라이나.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유럽하고 붙어버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 항구를 겨우 막았는데 이걸 뭐 하게 되는 거야? 막히는 거야. 우크라이나가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이쪽 우크라이나 동부 이쪽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요 흑해로 나가는 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요 전쟁을 지금 러시아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라는 게 지금 현재. 하여튼 이게 이제 크림반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 전쟁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어렸을 때 크림 전쟁은 무슨 아이스크림 전쟁이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크림 전쟁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폭발물이 있었다는 거야. 니트로글리세린. 근데 니트로글리세린이 액체 폭탄이다 보니까 너무나 불안정. 조그만 충격에도 이렇게 폭파돼 가지고 아까 뭐 동생도 죽고 막 그랬다 그랬는데, 이 불안정성을 해결한 게 바로 노벨이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대? 24쪽. 뇌관을 설치했어요. 어? 뇌관을 설치했어요. 뇌관을 설치했다. 근데 그 응. 전에 뇌관 설치는 뇌관도 설치하고 그 전에가 아니라 그 이후에 리조토로 규조토. 섞었어요. 그렇지. 근데 그 규조토가 뭐래?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을 흡수해가지고 그러니까 규조토가 뭐냐고. 흰 미역 다시마 파래와 같은 해조. 음, 해조류가 규조토야? 아, 그런 해조류가 뭐든 거. 응? 24쪽. 흰 미역 그런 다시마 그런 거예요. 그건 해조류라고. 규조토가 아니야, 그래요? 그거는. 그 우리가 먹을 수 어? 있는 해조류라고. 해조류하고 규조토하고 무슨 상관이야? 무슨 관계야? 그 여섯째 줄에 나와 있죠, 여섯째 줄에. 24쪽 여섯째 줄에. 해적돼요. 뭐가? 해조류가요. 해조류가 퇴적되어 만들어진 흙,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이거 좋다. 규조토. 퇴적됐다는 게 뭔 말이야? 쌓인 거예요. 쌓여.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러니까 해조류가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그게 뭘로 바뀐 거야? 흙으로 바뀐 거야. 그게 바로 규조토라고 얘기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이 규조토가 뭐를, 니트로글리세린을 흡수해, 흡수. 그래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뭐였다는 거야. 그래서 만든 게, 니트로글리세린 규조토가 흡수해서 만든 게 그게 뭐라는 거야? 다이너마이트. 그게 다이나마이트야, 그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다이나마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또 이렇게 이걸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밀러가 37조. 밀러의 업적. 자, 밀러의 업적이 뭐래? 살충제를 개발했어요. 그 전에 살충제보다 그 전에 먼저 한 업적이 뭐야? 소독약 음. 종자 소독약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 전에는 종자 소독을 어떻게 했대? 수화물. 수은. 수, 수은에다가 종자를 소독했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 수은이 상당히 요즘 위험하다는 게 지금 밝혀졌거든. 그전에는 그걸 몰랐었던 거야. 그러니까 수은에다가 그냥 종자를 넣어서 소독을 시켰다는 거야. 근데 그것들이 이제 인체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어쨌든, 종자 소독약을 어쨌든 만든 것들, 그것들이 이제 이 윌러의 중요한 업적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살충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됐고, 우리 지난번에 그 발진티푸스 이런 거 배웠었지. 네. 그 기생충 뭐 이렇게 의학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발진티푸스 라는 빨간 종기가 동반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 발진티푸스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요 살충제를 만드는 것들 이것도 이제 뭐야 밀러가 한 얘기라는 얘기. 자 39쪽에 넷째 줄에 이 밀러의 별명이 외로운 늑대. 외로운 늑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요즘에도 외로운 늑대라는 말이 혹시 쓰이는 거 알아? 아니요. 요즘에도 외로운 늑대라는 말이 쓰이는데 거북한 늑대? 테러범들 중에 자생적 테러범들을 외로운 늑대라고 그래. 그러니까 보통 테러 조직이 있잖아. 그 테러 조직에서 지시를 받고 테러를 일으킨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테러 조직에 가담하지 않은 거야. 혼자서 그 사회의 불만을 갖고서 자기 혼자서 뭐해? 준비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런다? 외로운 늑대. 외로운 늑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외로운 늑대. 그러니까 무리에 어울리지 아니하고 혼자서 단독으로 뭘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혼자 따로 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이제 그 별명으로 붙이는 말로써 외로운 늑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밀러가 세운 그 화합물의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어. 자, 준호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곤충에겐 빠르고 강력하게만 작용하지만 사람하고는 동물, 식물에게는 해가 없을 것. 둘째, 자극적인 냄새가 나지 않을 것. 셋째, 값이 쌀 것. 넷째, 되도록 많은 종류의 곤충에게 효과가 있을 것. 다섯째, 오랫동안 작용할 수 있도록 화학적으로 안정된 성질을 가질 것. 한 번에 뿌려도 효과가 오래 갈 것. 요 5가지 원칙을 갖고 있는 화합물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야. 근데 이 중에서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 5가지 원칙 중에서. 응? 이 5가지 원칙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야? 다섯 번째, 왜 5번째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음, 응? 왜 이 5번째가 문제가 돼? 48쪽. 48쪽 읽어보면 5번째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지. 비행기가 살충제를 뿌리고 가며 새들이 죽어가서요? 근데 왜 그 5번 조치가 뭔 말이, 무슨 문제인데? 무슨 관계인데? 벌레를 못 잡아먹어요, 새가. 5번 준칙이 오랫동안 작용할 수 있도록 화학적으로 안정된 성질을 가질 것. 한 번 뿌려도 효과가 오래 갈 것. 요거하고 지금 준원이가 말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준원아. 그 2가지 연결해 설명해 보라고. 지원이, 승훈이. 자, 오랫동안 작용할 수 있도록 화학적으로 안정된 성질을 가질 것. 한 번을 뿌려도 효과가 오래 갈 것. 효과가 오래 안 가면 어떻게 될까? 중간에 끊겨요? 그렇지. 살충제를 모기한테 뿌렸어. 그러면 모기한테 뿌렸는데 모기가 그러면 이렇게 죽잖아. 어? 네. 그러면 효과가 오래 안 가면 그냥 거기서 그냥 뭐 할 거란 얘기야. 끝날 거란 얘기야. 근데 효과가 오래 가다 보니까 뭐야? 살충제가 그 뿌렸을 때 그 살충제가 그 성분이 모기나 뭐 이런 것들 남아 있는 거야. 도마뱀 뭐 이런 것들 남아 있겠지. 근데 그걸 다시 먹은 뭐 포식자에게 그것들이 또 뭐 한다는 거야? 또 남아 있다는 거야. 오래 가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 네. 풀이 있는데 풀에 살충제를 뿌렸어. 근데 풀에서 오래 안 가면 그냥 풀에서 그냥 씻겨나오고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소가 그 풀을 뜯어 먹어도 소한테 그게 아, 안 갈 거 아니야. 네. 근데 풀에 오래 가니까 그 풀에 있는 게 소가 뜯어 먹으면 소 몸에도 그게 그대로 오래 간단 말이야. 또 아, 소 몸에 머무는 동안에 그게 오래 안 가면 없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근데 그 네. 소 고기를 먹은 사람한테 또 뭐 하는 거야? 어, 오래 남아있으니까 계속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짧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오래 가게 만들다 보니까 뭐야 그 다음 단계 그 식물의 먹이 사슬에 생물의 먹이 사슬에 따라서 그 계속 옮겨가게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한테까지도 뭐야 해를 입힌다는 거야. 그래서 몸속에 쌓인 DDT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몇 년? 8년이라고 해요. 8년이나.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가 그 식물의 생태계를 보면 먹이 사슬을 보면 풀을 뭐 소가 뜯어먹고 소를 뭐 사람이 잡아먹고 이런 관계가 8년이나 걸리지 않는다는 거야. 훨씬 더 그 관계가 빠른 시간에 그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이해가 뭔 말인지?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대. 이게 우리가 이제 것들을 독해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쪽 보겠습니다. 요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 다른 책에서도 봐서 뭐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좀 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굳히고 나왔습니다. 자, 밑에서 아홉째 줄. 하지만 이렇게 지훈이 읽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기에 걸릴 때마다 항생제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몸 안에 숨어 있거나 새로 들어온 세균 다 죽어요.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벽을 허물어서 죽여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살아남은 세균 중 일부는 항생제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자신의 세포벽 구조를 바꿔버려요. 그러고는 다른 종류의 세균에게도 그 방법, 유전 정보, 바로 답을 모두 알려준답니다. 내성, 즉 항생제에 대한 면역력을 갖는 거예요. 어, 최초의 예시.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는 보통 이제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것들이 이제 뭐야? 그 대비책을 알아서 내성이 쌓인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알려주는 거야? 항생제가 세균을 죽이는 방법이 뭐라는 거야? 세포벽을 허물, 세포벽을 허무리는 방법으로 죽인다는 거야. 그런데 세균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방, 끼어들지 못하도록 구조를 바꿔버려요. 세포벽의 구조를 바꿔버린다는 거야. 그리고서는 그거를 다시 이제 뭐야? 우리가 그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드는 항생제가 들지 않는 거지. 그건 꼭 이거지. 여러분이 문이 잠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물쇠로 그 문을 뭐 해야 돼? 따야 되잖아. 그럼 그 자물쇠를 만들어, 그 열쇠를 만들어 문을 겨우 땄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열쇠가 따인 걸 알고서 그 자물쇠를 또 뭐 해버리는 거야? 자물통을 또 뭐 해버리는 거야? 다른 걸로 바, 바꿔버린다는 거야. 그럼 그 전에 열쇠는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또 뭐 해야 돼? 또 다른 열쇠를 만들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다른 열쇠를 만들어서 그 문을 땄어. 그럼 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 그러면 또 바꿔. 그 자물통을 또 바꿔버린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열쇠를 계속 만들어 봤자 소용이 없는 게 자물통을 계속 바꾸고 그 자물통은 날이 갈수록 더 뭐해? 어렵게 만든다는 거야. 61쪽 셋째 줄 승훈이 읽어보겠습니다. 67쪽 셋째 줄이에요. 아,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여기부터요? 네, 넷째 줄, 넷째 줄. 우리 눈은 보이지도 않는 초미세한 생명체의 지능이 무서울 정도로 뛰어난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요. 많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균을 슈퍼박테리아라고 하지요. 다영이의 몸속에 이미 따리를 틀고 있던 그 무서운 세균이에요. 그 슈퍼박테리아란 결국 뭐다? 이제 가지고 있는. 만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균. 그래서 여러 잠을 이 열쇠로도 안 되고 저 열쇠로도 안 되고 또 다른 열쇠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른바 슈퍼박테리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너무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 이러한 슈퍼박테리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게다가 70쪽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약을 많이 먹거나 주사를 많이 맞은 사람들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항생제에 들지 않고 슈퍼박테리아가 생기는 그런 슈퍼박테리아 그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있었는데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사람이 요 슈퍼박테리아를 갖고 있어갖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래? 실쪽에 보니까.
왜 주사를 맞지도 않고 약도 안 먹었는데 자기 몸에 슈퍼박테리아가 들어와 있는 거야? 가축이 말해요? 말해. 가축이 어 여기 내성을 갖고 있는 가축이 똥과 오줌을 싸면은 그 응, 물에 항생 여기 항생제 내성 같은 걸 이미 그 갖고 있었던 그 내성이 갖고 있었던 가축들이 싸가지고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이 함께 나오는데 그 세균이 공기에 노출되면서 응, 응. 그 균들이 바람을 타고 병원 잘 안 가는 사람한테 들어가면은 그 사람도 그 세균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박테리아나 세균한테 그 자기 내성을 공유해가지고 그 사람도 또 내성이 생겨서 그 사람이 슈퍼박테리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공기 중에 노출돼도 서너 시간은 좋게 살아있다는 거야, 그 균들이. 근데 그 균들이 바람을 타고 이동하거나 물에 섞이거나 그래서 번식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공기를 호흡하거나 그 물을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 슈퍼박테리아 균이 자기 몸에 들어와 있다는 거지. 또는 71쪽에 보면 또 어떻게 해서 또 그 가축의 똥이나 오줌에 슈퍼박테리아 균이 섞여서 그것들이 바람을 타고 물에 섞여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71쪽에 보면 또 어떻게 해서 슈퍼박테리아에 노출된대. 내 숨결을 통하거나 어? 수술, 준원이 뭐라고? 환자의, 환자의 숨결을 통하거나 음, 수술을 위해 열린 문 밖으로 퍼져나간 일이요? 음. 결국 병원에 환자들이 많잖아. 그 병원 환자들이 많은 거니까 그 병원 환자들이 숨 쉬는 걸 통해서도 그 균들이 나오고, 수술 과정에서 나오고, 그 때문에 우리가 병원이 제일 깨끗하고 병원이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반대로 병원이 또 제일 뭐한 곳이기도 하다고? 위험한 거.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는 거야, 병원이. 어? 그래서 병원에 대해서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아픈데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병원에 가가지고 오히려 뭐 예를 들면 뭐 그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뭐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어. 근데 손가락은 나았는데 엉뚱하게 다른 병에 전염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있어서 이러한 뭐 그 청결 위생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로 부각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몇 개만 지금 살펴보았었는데 이 책에는 이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교양, 상식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뭐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금세 읽고 뭐 다 기억하고 뭐 이러면 좋으나 뭐 그렇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이러한 비슷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것들이 기본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 번 읽었으면 두 번째 세 번 읽을 때는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식이 커져가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뭐 글을 쓰는 걸 통해서 또는 뭐 학교 공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슬픈 노벨상 오늘 함께 받고 다음 주에는 책이 궁금했어 에너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그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에너지라는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호나 예? 책을 읽으면서 네가 좀 똑똑해진다는 게 느껴져? 네,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승훈이, 네. 네? 너가 똑똑해지는 거를 자랑할 기회가 있어 없어? 어디 학교에서요? 아니 학교에서건 어디서건 아유 너가 승훈이 뭘 이렇게 많이 알아? 뭐 이렇게 똑똑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네. 내란이 있어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어요. 있어? 지금 네. 네? 네? 어? 저도 있냐고. 있냐고 없냐고. 어렸을 때 엄마가 어. 제가 엄마한테 1 더하기 1은 2 했을 때 엄마가 저한테 천재냐고 했어요. 그거 말고 책을 읽어서 네가 알게 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뭘 얘기를 하거나 뭐 그랬었더니 어유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아냐는 둥 똑똑하다는 둥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냐고 지훈아.
없어요. 아유, 지훈이 없어. 크지. 왜 지훈이 주변에, 왜 1번, 지훈이 주변에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갖고 지훈이가 티가 안 난다. 그러니까 다 2번, 멀쩡한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걸 안 물어봐요. 지훈이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애들이 못 알아차려, 아예? 네, 아, 슬프네. 자, 합니다. 어쨌든 뭐 어디 가서 잘난 체하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어떤 독서의 유용함, 책을 읽었더니 어떻든 내가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뭐 세상을 바라보는 비평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고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을 때 또 그것들이 또 힘이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또 독서를 잘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궁금해서 에너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